저는 제목을 심신통합 면역치료 사례를 통해서 심신통합 면역치료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박양호 실장님이 통합적인 치료, 여기서 통합적인 치료란 양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합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표현하셨고요. 저는 그걸 포함해서 마음과 몸을 통합하는 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박양호 실장님도 35%가 뇌와 신경계 이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 표현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 바로 심신통합인데요.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도 한데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코치이기도 한데요. 제 정체성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 3가지 중에서 뭐를 하나만 선택하게 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냐 물어봤을 때 저는 코치가 제 정체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의사가 환우를 직접 내가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모두 나아드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치란 말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주고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치유 원리와 아주 정확히 맞는 것 같아서 첫째 제 정체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코치를 선택하고 싶다 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는 하나 도우면서 제가 그 전문 영역의 성장이나 또는 건강을 내가 동시에 챙기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의사 생활을 20년 했는데 치과의사 생활을 30년을 하니까 한 10년 더 한 만큼 제 치아가 건강해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20년 했더니 뼈가 훨씬 건강해졌다. 관절이 훨씬 건강해졌다. 이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심신통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담가나 또는 코치나 이런 영역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나 또한 같이 성장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세 영역 중에서 제가 제일 매력 있게 생각한 영역이어서 아마 선택하라면 그걸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했을 때 참 인간이 오묘하구나 하는 놀라움도 느끼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보람도 있기도 하면서 저 또한 성장한다는 그런 보상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요. 서 있는 것보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몸, 마음을 통합해서 보는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 사례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암과 관련한 심신통합적 치료 사례도 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하면서 만성질염인 환우분이 왔었어요.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 쓰면 조금 나은데 그게 반짝 보름 정도 낫고 나면 또 질염, 또 그게 또 쓰면 또 질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위장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되지를 않고 그게 계속 10년, 20년 반복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한방으로 되려나 하고 한의원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더 오래 좀 치료는 됐으나 아무튼 그것도 또 다시 반복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심신통합적으로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치료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에게 만성 질염이 왜 생겼을까? 저는 이런 관심을 갖습니다. 여성에게 질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돼요. 여성에게 질은 무엇일까? 왜 질에 염증이 생겼을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게 감염이 돼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그게 어디서든지 생길 수도 있는데 질이 생겼다. 이건 무엇이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탐색해 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분이 그 사건과 이 일이 연관되리라고는 미처 절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결국 찾아낸 것은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뭐 9살 때쯤에 동네 아저씨가 동네에 좀 가끔 좀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죠. 이렇게 사탕 주겠다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무릎에 앉혀서 뭐 이쁘다 하고 막 사탕 주니까 이렇게 또 앉아서 사탕 먹을 욕심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 아저씨가 성적인 추행을 한 거예요. 속에 팬티에 손을 넣어서 막 만지고 막 이런.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게 뭔가가 굉장한 모멸감과 크게 침범당한 느낌, 손상당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막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러니까 이상한 느낌과 좀 찝찝한 느낌이 있었지만 사탕 먹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찝찝하니까 나온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거기가 막 간지럽고 아프고 또 너무 세게 이렇게 해서 손상이 돼서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말을 하면 더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막 염증이 나고 붓고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찝찝하고 괴롭고 이게 자기가 피해자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말하면 나보고 잘못했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분이 우리를 만성염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체 심리학에서는 만성염증이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리적 교착 상태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몸은 만성염증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와서 염증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급성염증이고 그때 붓고 뭐 아프고 이렇게 돼서 얼른 이렇게 이겨내면 다행인데 만성염증은 꼭 비세균, 비백테리아, 비바이러스여도 염증이 만들어지더라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 마음의 구체적 내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 교착 또는 갈등이 계속될 때입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것과 직선으로 연결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구나를 알 텐데 한참 또 컨디션이 좋으면 그게 안 나타나고요. 뭔가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만성염증으로 질염이 꼭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저 뿌리에서 찾지 않게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 아빠는 무리해서 그런가? 이 아빠는 목욕탕 가서 감염됐나? 이런 식으로 가까운 원인만 찾았던 거죠. 근데 잘 해결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준히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서의 역사를 같이 탐색해 보면서 그 사실을 발견했고 그 사실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말하자니 좀 찜찜하고 말하자니 약간 추접스러운 것 같고 안 하자니 근데 잘 이렇게 찜찜하고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뭐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이완하고 더 신뢰를 쌓아가면서 묻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이게 제대로 작동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누가 봐도 비난하고 욕하는 명분이 뚜렷한 것은요, 만성염증을 잘 안 만들어요. 내가 이 앞번에 지나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막 때리는 거야.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해도 다 공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오래 안 갈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처럼 말았다가 또 괜히 여자들은 아까 같이 피해자이면서도 묘하게 그것이 자기의 수치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성염증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분의 경우 약을 쓰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그 힘들었던 기억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표현하고 또 그때 그렇게 했던 그 못된 아저씨한테도 할 말 다 했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것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한 거였어요. 혹시 또 내가 이때 이랬다고 했으면 엄마가 그나마나 혼내켰을 거다라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경우에 닥쳐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너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해주었을 것 같은 그 엄마를 기다렸던 그 엄마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주 핵심 이슈였던 거죠. 그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고 만나고 났더니 그 이후로는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만성 질염이 깨끗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몸만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몸의 상태를 크게 좌지우지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생리과다로 인한 만성 빈혈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궁암 되게 연기라고도 하고 작은 경부 그 원추 절제 수술까지 했었어요. 만성적으로 이분도 염증이 있고 또 특이하게 이분은 생리를 한 달에 한 보름 정도씩 해요. 그 며칠 잠깐 생리가 멈춘 다음에 또 생리를 보름 정도씩 해요. 그리고 생리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위 말하는 오버나잇이라고 그러죠. 뭐 기저귀 같이 큰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새서 막 옷이 젖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생리 과다가 되다 보니까 자꾸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레나라고 안에 이렇게 자궁 안에 장치를 하는 것이 있죠. 미레나라고 하는 장치가 생리 호르몬을 조절해서 생리를 잘 안 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궁 안에다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리가 안 하게 되고 뭐 해도 잠깐 묻는 정도.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인공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하다 보면 뭐 아까 우리 유방암 또는 뭐 자궁암 이게 호르몬하고 연관이 깊다 보니까 뭔가 아무튼 원추절제술 자궁경부에 이 형성증이 생겼다.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들으니까 내 안에 인공적으로 호르몬 조절한 게 찜찜한 거였어요. 이거를 빼고 싶은데 빼면 또 생리과다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제 상의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생리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 것 같냐고. 생리는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혹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리는 여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뭐 여자들 하는 거죠, 뭐. 여자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깊네요. 그 다음에 생리가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의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그랬더니 생리하면 그때는 임신을 안 하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임신은 본인한테 임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저는 정말 임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물꼬가 열렸고, 어떤 여성에게는 임신이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기회이고 기다리고 임신하면 막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신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렇게 탐색을 들어갔더니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청 싸우고 맨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으로 때리고 이제 이런 거를 어린 시절의 소녀가 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서 막 아버지가 엄마 막 때리면 막 퍽딱 하면서 막 벽에 막 쿵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또 도망가고 막 도망가면 막 뭘 던지고 쪼고 이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들으려 하고 혼자 막 그만 좀 해 하고 막 또 쓰고 그래도 쉽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만성적으로 되니까 이 여성분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신념이 생긴 거예요. 뭐 결혼해서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 그걸 더 괴롭고 혼자 독립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망치는 도피처로 고향이 저기 부산이셨는데요. 제일 먼 데로 시집을 가야겠다. 집을 좀 떠나고 싶다 해서 아주 먼 서울에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도망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고 싶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남자분이 3대 독자였어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았다고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힘든 욕이 뭐일 것 같습니까? 여성으로서 제일 힘든 욕은 너가 엄마야? 이런 말이죠. 근데 자기 안에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잘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놀래고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난 진짜 이건 인간도 아닌가 봐. 엄마인데 왜 애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한번 뭐 이렇게 원치 않았는 임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내 무의식은 우리 의식이 생각하지 못한 매우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내 무의식이 애를 낳고 싶지 않아서 틈만 나면 생리를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이 당신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자궁. 자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궁하면 생명, 기쁨, 창조성. 되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곳이고요. 기쁨이라는 건 뭐 남녀의 결합, 뭐 또는 성, 오르가즘 이게 또 자궁과 이게 성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쁨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출산하는 것 또한 창조인데 가장 큰 창조죠. 그래서 되게 신체 심리학적으로 자궁이 갖는 어떤 공통적 키워드가 방금 말씀드린 생명, 기쁨, 창조성과 연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삶에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셨나요? 기쁜 때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네요. 진짜 한 번도 안 떠오른 거. 한 번도 기쁘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자기는 그 어린 나이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지금 죽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생명이 기쁘지 않았대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산다는 게 즐겁다, 산다는 게 막 기쁘다,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다, 생명이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합니다. 그게 세 가지가.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신가요? 뭐 할 수 없이 먹고 살아니 살았지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궁은요, 자기가 쓸모없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파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에 아까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틈만 나면 혹시 임신할까봐 계속 출혈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자궁에 뭐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궁 근종이 생기기도 하고 자궁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분 경우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치유를 한 두세 달 정도를 통해서 했고요. 또 제가 그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어서 어렸을 때 상처니까 뭐 라이트라고 하는 내 안의 의사 만나기 프로그램을 6개월, 1년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로 미레나를 빼겠다는 용기를 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미레나를 빼고 그 생리를 기다리면서 너무 조마조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리 시작해서 한 이틀 후, 3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원장님, 정말 내가 바라던 생리를 했어요. 한 이틀 때 좀 많이 나오고 3일 때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줄어서 한 4, 5일 되니까 겨우 묻는 정도로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생리를 내 삶 속에서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기분 좋다고 이제 축하를 같이 했는데요. 근데 또 그 다음 순간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음 달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게 한 서너 달 계속돼야 내가 믿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서너 달 계속 정상 생리를 했고요. 어쨌든 그걸 빼내고 그 이후로 뭐 자궁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도 없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런 식입니다. 다른 세 가지는 간단히 줄여볼게요. 햇빛 알러지가 있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햇빛에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땀만 좀 나도 막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햇빛 알러지만 있을 때 유일한 취미가 사우나 가서 땀 빼는 거였는데, 땀만 나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 맛이 없어진다고 했었어요. 햇빛 알러지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발라도 안 되고 이분도 아무튼 심리 치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잘 발견을 못해서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완하는 기법을 좀 NLP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좀 들어가 봤더니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분도 부산 분이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좀 산동네 사셨다 하더라고요. 가난했고 이 여자분이 재능이 아주 예능적 재능이 뛰어나서 학교에서 막 그림 그리고 그러면 막 너무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래서 막 예술가가 되면 잘하겠다고.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예술 뭐 하다못해 뭐 크레용 사줄 돈도 부족해서 잘 밀어주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날 애들이 보는 재밌는 아무튼 애들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고 싶었는데 말하면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한 번 할락 말락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동네 애들이 막 다 가니까 가볼래? 그래서 안 봐도 돼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보고 싶다는 걸 엄마가 눈치챈 거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개장수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일부 이렇게 손에 쥐어줬대요. 얼른 영화 보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쥐고 막 한달음에 그 극장을 뛰어갔던 기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아무튼 뭔가 즐겁기도 했지만 찜찜함이 있었다고 해요. 아까까지 즐거웠는데 집에까지 가는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씨였는데 타박타박 걷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고 우울하지? 내 어린 시절에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한 식구처럼 키우던 강아지의 목숨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햇볕 알러지. 햇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햇볕, 밝음. 햇볕으로 떠오르는 뭐, 무슨 문장이어도 좋고, 단어도 좋아요. 뭐, 햇볕 앞에 부끄럽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는 그날 탁 걸어가면서 부끄러움과 햇볕하고 연관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햇볕에 대하여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이 죄책감이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아지에 대한 애도 미안하다. 또 그 시절 어린 시절의 나에 대한 뭐 부모님도 할 수 없었겠지만 어린 아이는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원망과 뭐 이렇게 속상했던 것들 다 막 울고 불고 아무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말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재발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변호사셨어요. 근데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착하게 생긴 변호사셨던데 그분이 류마티스가 한번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심하게 있었고 괜찮았는데 최근에 재발해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정말 쓰고 싶지 않다고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한 방으로. 그래서 요때 여름 때 제가 이게 재미를 붙였던 터라 한약 쓰기 전에 한번 심리적으로 해보자고 그랬죠. 들어가 봤더니 이분에게도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류마티스가 발병됐을 때 그때 상황 얘기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막 다리가 이렇게 띵띵 붓고 열이 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한동안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조금 이게 설마 그거하고 연관이 있으랴 싶은 거에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뭐라도 한번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찜찜하고 했던 거 혹시 있으면 뭐라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혹시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웃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했더니 그 집도 어려서 되게 가난해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과일 행상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켜서 서울대 법대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이어서 뭐 수학이나 영어 과외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부러웠던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학 과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도 나중엔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엄마가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서 야 누구야 오늘 선생님 오시면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한다고 말해라. 내가 엄마가 더 이상 돈이 없다. 이제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면 이제 수업을 듣는 게 계속 그 고민이 됐어요. 이 내성적인 이 사람이 그 말이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이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내 무의식이 아파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온몸이 붓고 그래서 그 말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대신 말했고 자기는 그렇게 한 일주일 앓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근데 최근에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발동을 해요. 그래서 통증혁명이라고 쓴 제목이 존 사노라고 뉴욕 의과대학의 재활학과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 우리 몸의 병증들의 특히 만성적인 병증의 많은 퍼센티지가 내 심리적으로 만나기 부담스러운 어떤 거가 있을 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하여 몸에 통증이나 증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심리적으로 아까 내성적인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저희 집이 가난해서 없어서 내일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가 막 아픈 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막 잠시도 통증 때문에 다른 신경 못 쓰게 돼서
심리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직면을 안 해도 좋다면 우리는 통증을 선택한다. 그게 이제 그분의 책의 내용입니다. 이분도 그런 경우였죠. 류마티스를 재발한 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그 이후로 NLP 최면 공부를 아예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후로는 본인 병이 있으면 항상 1차적으로 내 심리적 요소를 보는 이제 나름 준 전문가가 되셨어요. 둥그런 모임 자리 깊이도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하셨는데요. 요가, 요가원의 주인도 있고 또 새끼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별로 오는 강사였는데, 이제 그 주인 강사분이 요가 선생님이 이 수업만 하지 마시고 수업 끝나면 이렇게 전부 요가 수련생들이랑 모여갖고 질문 대답도 받고 좀 친목도 뭐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분이 뭐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요가 가르치러 왔지, 그 끝나고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니, 그게 그렇게 내가 뭐 이상한 걸 시켰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화를 낼만 하죠. 왜 그런 걸 저한테 시킵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몇 번 딴 데서 잘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 그 요가 선생님이 심리하고 관련을 많이 공부하던 사람이어갖고, 이건 정말 엉뚱한데 싶어서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싶어서 이제 심리치유적인 걸 한번 요청을 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태어날 때 이렇게 손이 하나가 약간 손가락 하나가 육손이처럼 하나가 더 나 있더라고요. 예쁘장하고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었는데 늘 이 손이 자기가 부끄러워서 늘 손을 이렇게 가리거나 펴주면 이렇게 늘 이렇게 해요. 어렸을 때 이게 늘. 근데 꼬마들이야 그런 거 모르니까 자꾸 막 놀리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아이들하고 놀지를 잘 못하고 항상 홀로 있는데 옆집에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언니가 자기를 아주 흔연하게 받아주어서 놀러 갈 때마다 자기를 불러서 막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자고 또 저기 가고 물러 가고. 근데 그날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인디안 밥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술래되면 가운데 놔두고 인디안 밥하고 막 다싹 때리고 막 거기서 막 뭐라고 놀리기도 하는가 봐요. 너 바보야 뭐 딱 이렇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술래가 돼가지고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야 바보야 이 바보 뭐 이렇게 멍텅구리 딱 뭐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을 본 누군가가 손가락도 6개 병신이네 막 자꾸 이렇게 막 인디안 밥을 했나 봐요. 애한테는 항상 그게 긴장되는 요소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이 언니가 완전히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를 안심시켜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공개 망신을 시키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여가지고 그 자리로 일어나서 울면서 나와가지고 그 언니하고 관계 끊고 그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은 데 가면 막 두려운 거예요. 둥그런 데 가는 순간 나는 여기서 이용당하고 공개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링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건 괜찮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분도 이제 그때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애도하고 풀면서 그게 좀 편해지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심신의학에 확신을 갖게 된 사례들이었고요. 암 치유 사례는 제가 이제 책에 좀 여러 개 써 있습니다만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죠. 아까 P53이라는 유전자 아까 들으신 기억 나시죠? 암 억제 유전자 중에 단일 유전자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P53입니다. P53의 유전자를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게 스탑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 증식하려고 하는 암세포가 일단 무한 증식을 멈추고 멈춘다는 뜻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 증식할 때 어느 순간부터 증식을 멈추게 되는 거, 건강한 세포도 그렇잖아요. 어려서 수정란에서부터 막 자라다가 간세포 다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증식을 멈추는데 그때 작동하는 게 P53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클만큼 컸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이걸 작동하는 게 P53이라는 거거든요. 암은 그것을 무시하고 더 끝까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53을 이게 잘 작동하게 하려면요. 아까 세포 면역 이게 면역 조직 화학 검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억압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한 천연물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심리적 파장으로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일을 할 때 잠시 허겁지겁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끝없이 가기보다는 잠시 중간중간에 멈춰보는 것. 고요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지금쯤은 또 한번 돌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생활 습관,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갖게 되면요, P53이 훨씬 잘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움직이는 것에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같은 파장으로 맞춰줄 때 겉과 속이 조응하듯이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NF-카파비,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NF-카파비 용어를 우리 박양호 실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만 막으면 암이 가는데 중요한 경로를 막는 거라고. NF-카파비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만성염증. 근데 아까 제가 염증 얘기했고 만성이 붙은 건 뭐라고 그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사 때 교착된다고 그랬죠? 그게 있으면 NF-카파비를 막는 천연물을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좀 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푸는 여러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천연물을 치료할 때 안과 밖이 조응해서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법, 인간의 갈등 관계를 푸는 법, 또 이미 나한테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는 여러 워크샵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NF-카파비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또 항산화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주로 암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활성산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들떠있는 전자입니다. 들떠있는 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떠있을 때는 깊게 생각하거나 길게 보거나 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것만 찾게 돼요. 그래서 아까 박양호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요거 하나 먹으면 해결되나요? 그거가 되나요? 하나 음식 먹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거 비슷해요. 호흡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깊게 내려가면 그래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책도 한 10권, 20권, 100권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해야겠네. 결국 내 습관을 바꿔야겠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일단 지금 암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감, 책임감, 또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져 있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차 있는 경우죠. 그거를 내려놓을 때 항산화제의 역할과 딱 맞아요. 항산화제라는 것은 우리를 차분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세포 혈관으로 빠져나가야 이제 전이가 되는데 혈관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복습으로 뭐를 먹으면 떫은 맛, 탄닌 이렇게 말을 했죠. 쓴맛, 떫은 맛 이런 말을 했잖아요. 봐보세요. 되게 막 들떠있고 막 이럴 때 떫은 맛이나 쓴맛을 먹으면은
이렇게 싹 수렴돼요. 쓴맛은 이제 한의학에서 화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확 화다가닥거리는 걸 이렇게 쫙 가라앉히는 맛으로 되어 있고요. 떫은 맛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초경락에 들어가는 맛을 삼떫은 맛이라고 합니다. 삼초경락은 이제 다른 장부는 다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삼초경락이 하는 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생각의 배설구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잘 먹는 것도 건강에 필요하지만 잘 배설해야 건강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죠. 근데 머리에 생각이나 지식도 너무 많고 많으면 그것이 배설이 안 되면 불건강해져요. 너무 꽉 차 있으면. 그때 그 지식의 배설구 역할을 해주는 게 삼초경락인데요. 삼초경락은 주로 떫은 맛에 반응한다고 돼 있어요. 그 떫은 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각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신통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담배가 삼초경락에 들어가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의 담배하고 옛날에 이렇게 정말 담배 입에 권련처럼 말아서 핀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담배의 떫은 맛이 생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인 중에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직업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상식 딱 떠오르는 거? 네? 예, 그렇죠. 작가들이 그래요, 작가들이. 작가들이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후보작이 막 20개, 30개 있는데 뭘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담배를 탁 피워 물게 돼요. 그리고 하면 18개가 빠져나가고 한두 개로 남아.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효용이 있으니까 담배가 땡겨요. 그러니까 담배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를 가고 있냐면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 욕구를 안다면 머리를 비우는 것을 담배 이외의 것으로 충족을 하잖아요. 그럼 굳이 담배가 안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술과 담배를 다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이렇게 물질적인 게 나오면 그 뜻을 이해하면 그 뜻에 맞게 심리치료를 하면 도움이 돼요. 아까 쓴맛과 떫은 맛이 탄닌 성분이 이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떫다가 뭐냐고, 떫다가. 떫다가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말 쓰지 않나요? 왜 떫어? 이런 말 하잖아요. 떫다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영어로 에스트리젠트라고 그래요. 우리 화장품에 이렇게 모공을 싹 수축시키잖아요. 떫은 맛을 먹으면 이렇게 쫙 오그라드는 맛이 있죠. 떫은 것은 맛이 아니라 통각이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세포 구조 이렇게 쫙 쪼그라들게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오그라들게 하는 게 떫은 거예요. 시고 떫은 걸 견뎌야지 어떠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나도 좀 수축해야지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인생에 무조건 도움 안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떫은 것도 좀 받아야 돼요. 떫은 맛이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떫은 일도 좀 어느 정도는 버티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만 산다는 것이 그럴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들과 관련하여서 이제 보자는 거고요. 사례를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건 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 저기에 대한 예와 설명이 나와 있어서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책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에 있어서도 우리 존재는 몸만의 존재, 물질 덩어리만이 아니다. 심리가 몸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주파수 파장을 쏴주니까 TV에서 누가 노래도 부르고 막 색깔도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이러잖아요. 이 TV 박스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애는 정석적으로 꾹뚝각시처럼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파장이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심리적 요소하고 비슷해요. 심리도 마음의 파장이라고 그러죠. 연파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물질, 심지어는 DNA도 그걸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주동적인 요소는 여기에 형성된 형태장 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브루스 립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신념의 생물학,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그럼 뭐가 주인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신념, 감정이 주인이더라. 그거에 따라서 얘는 그 감정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TV가 박스가 뭔가 화면이 흐리다고 막 여기를 닦아서도 조금 선명해지겠고 삐뚤어졌다고 막 이렇게 막 장소를 옮겨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건 눈에 안 보이는 파장이잖아요. 안테나를 어떻게 조정 못하면 이게 안 되고요. 안테나뿐 아니라 방송국에서 이게 안 보내주면 이게 순식간에 꺼져버리죠. 왜 꺼졌는지 모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작동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아까 우리 마음의 부분이 딱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환상통입니다. 팬텀 페인이라는 거죠. 손이 잘린 부상병들이 손이 잘렸어요. 손이 잘렸는데 두 번째 손가락이 너무 가렵다고 얘기를 해요. 손이 지금 없는데.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손이 없는데 두 번째 손가락이 가렵다니 무슨 소리야. 근데 그 당사자는 너무나 리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에너지 파장이 형성돼서 물질이 주물에 틀에 쑥 들어가듯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없어져도 이 파장은 한참 동안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물질에 팔이라는 물질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렇게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파장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형태장으로. 그래서 고기의 가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실험은 뭐 양자의학이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실험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도깨비 통증, 팬텀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모두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원 치유를 하고 싶다, 원인 치유를 하고 싶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암 줄기세포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 줄기세포란 말이 이름이 조금 애매한데 암 뿌리세포, 암 씨앗세포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씨앗과 뿌리는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여야 재기능을 합니다. 등산로 가보시면 플랜카드에 써져 있어요. 나무 뿌리가 보이거든 흙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뿌리가 밖에 나와 있으면 이 나무가 죽어요. 뿌리는 반드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기능을 해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도 하고 흙을 덮어야 돼요. 씨앗이 겉에 나와 있으면 발아하거나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과 뿌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데서 찾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씨앗과 뿌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신통합 면역 치유를 하겠다는 취지는 물질의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박양호 실장님이 저도 굉장히 열심히 배웠고 많은 걸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치유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의 치유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이 봤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다가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파장의 형태장까지를 할 때 치유가 빨라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재발 전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운 좋아가지고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그
줄기세포를 하는 천연물을 치유해갖고 없어졌어. 근데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낸 내 시스템이 지금 뭐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쳐졌냐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고쳤지만 또 생활하다가 예전 습관대로 하다 보면 한참 후에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신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만든 나의 생각의 습관, 신념의 습관, 감정의 습관, 이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발과 전이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평생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고기를 운 좋아서 딱 얻고, 운 좋아서 딱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박양호 실장님 아마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너무 많이 이렇게 소생시켰지만, 아까 이제 올해까지만 나이도 있으셔서 환자 잘 안 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매번 쫓아가 줄 서 있어야 되고요. 이제 좀 농담 삼아 줄 서 기다리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엄청 명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을 테니까 내 스스로 고치는 법을 터득해야죠. 그게 내 안에 심신통합적으로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고요. 내 안에 위대한 현자가 있다. 저는 그거를 일깨워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부분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것까지를 다 하는 것. 그게 이제 아직은 우리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무슨 근거가 있냐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거라는 것이 대부분 기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을 근거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것은 참 근거를 대기가 어려운 게 많긴 합니다. 물론 근거를 못 대니까 사기꾼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실 텐데, 다만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할 때 사기꾼과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것. 그러나 일부 사기꾼이 있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면 곤란한데, 그래서 지금 양방 의사 선생님들, 이제 본병원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돈 쓰지 마세요. 그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임상적 근거가 없어요. 임상적 근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에서 놓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사기꾼들이 덜어 있으니까 그런 손해를 본 것을 속상해서 한 말이라면 맞는 말이나 거기에 진짜 보석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조 원장님이 곧 오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해주셔도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